안녕하세요. 저 국토연구원의 글로벌개발센터 이천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통일과 토지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강의에서 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은 통일과 토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까지 우리가 이 다른 세 가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이란 무엇이고, 토지란 무엇이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연관이 서로 되어 있을지, 거기에는 답은 없어요.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고민하고 생각해낸 결과물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통일과 토지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가볍게 생각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통일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라이브로 강의를 하면 통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같이 대답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통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듣고 싶은데 그거를 듣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아요. 통일이란 무엇일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분단되어 있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친구와 친구가 만나는 과정,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해서 만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기 때문에 통일도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보면 결과물만을 생각을 하면 통일이란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란 것은 너무나도 서로 다른, 분단 이후에 너무나도 서로 다른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은 네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리적인 관점이에요. 지리적이라는 것은 지오그래피,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통일은 국토의 통일을 의미하고, 통일의 물리적인 기반, 예를 들어 남과 북이 통일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올 수 있고 남한에서 북한을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다른 남과 북을 서로 이어주는 물리적인 국토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치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이란 것은 남한과 북한의 다른 체제가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통합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한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주의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한국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너무나도 다른 체제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지, 예를 들어 북한이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한국이 공산주의로, 그거는 어렵겠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너무나도 다른 남한과 북한의 너무나도 다른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 어떻게 동질화되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도 함께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측면에서 살펴보면 너무나도 서로 다른 이 문화 공동체들이 하나의 사회문화 공동체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we feeling, 우리 의식이라는 소속감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너무나도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 다른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들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민족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남한 친구들은 북한 친구들을 그냥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김새는 똑같지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아니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너무나도 다른 우리의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도 분명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경제 체제를 통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은 시장주의 경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 이렇게 경제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일을 의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한반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은 섬나라와 마찬가지예요. 일본과 같은 섬나라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반도 국가로서 남한과 북한이 연결이 되어 있고, 북한은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섬나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경제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갈 수 있고 중국을 통해서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의 개념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토지와 통일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어려울 것 같아요. 통일과 토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통일과 토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했었죠. 이 정상회담을 할 때 저 만난 곳이 판문점이에요. 그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 곳은 우리 남한의 국토, 남한의 영토이고, 김정은이 서 있는 저 공간은 북한의 영토, 북한의 국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기에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는 저 아래 돌이 어떻게 보면 남한과 북한의 토지를 구분짓는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경계선을 만약에 우리가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토지, 아니면 북한에서 남한의 토지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넘어오기 위해서는 법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저렇게 토지에 서 있으면서 서로 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저 곳을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일과 토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과 토지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남한의 토지와 북한의 토지는 엄연히 다르다. 우리가 한반도에 같이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의 토지가 너무나도 다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서로 다른 두 경제권이 통합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시장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토지를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토지를 다 가지고 있고, 북한의 사람들은 그 토지를 임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시장주의 경제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마음대로 가지고 소유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뭐 팔고 사고 이런 거래도 너무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북한과 한국의 어떻게 보면 토지의 제도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 통일은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경제 체제 하에서 토지 제도 자체가 다르니까 이 토지를 하나로, 이 토지 제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도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통일과 토지 한번 이런 관점에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다음 사진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이제 방송에서 찍힌, 카메라에 찍힌 북한과 한국의 접경 지역, 접경 지역이 무엇이지? 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접경 지역이란 것은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마주하고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우리가 강원도의 임진각 같은 데 가서 북한의 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 쪽에 가면 우리가 거기에는 DMZ라고 있죠. 우리가 비무장 평화지대라고 하죠. 거기는 우리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군사적인 보호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어떻게 보면 통일의 하나의 주춧돌로서 아니면 디딤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분명 토지가 있는 거죠. 그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그 물리적인 공간을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접경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고 아니면 또 어떻게 보호하고, 거기를 예를 들어 평화 지역으로 만든다, 아니면 평화 구역으로 만든다, 그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와 북한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토지, 공간이라는 곳에 통일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경제적인 지원, 인도적인 지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이 공간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추상적인 그런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우리의 접경 지역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지, 거기에 토지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이용할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저기에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께서는 유럽에 있다 보니까 저기에 있던 저 사진에 나오는 지역을 잘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는 우리가 개성공단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개성공단을 언론에서 아니면 TV에서는 봤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그것도. 왜냐하면 최근에 한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아니면 3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그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의 건물을 폭발을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왜 폭발을 시켰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과 한국 사이의 갈등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척점에 있던 거죠. 그 공간을 파괴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토지 상에 있는 건물을 파괴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서는
그런 자기들의 불만을 강하게 표시한 것이죠. 그러면 원래 개성공단이라는 곳은 북한의 토지였던 거예요. 북한의 토지, 북한의 영토에 한국의 기업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북한과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은 수익을 얻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거기서 임금을 받는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명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과 북한이 사이가 좋을 때는 개성공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한국과 북한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그 개성공단은 그냥 문을 닫고 멈춰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토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성공단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토지고 그리고 한국의 정부에서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북한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북한과 임대료나 아니면 사용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상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경험들이 북한에 감으로써 북한의 토지를 한국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북한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분명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개성공단과 같은 이런 것이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한국의 제도가 아니면 한국의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통일을 향한 과정으로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이게 한반도이고 저쪽 아래쪽은 일본, 왼쪽에는 중국,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북한과 한국이 있어요. 그럼 저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한국과 북한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한국은 저 밤에 찍은 영상인데 저기에 빛이 너무 많죠. 한국의 땅에는. 한국의 토지에는 굉장히 많은 빛들이 있어요. 반대로 북한에는 아무런 빛이 없어요, 밤에. 그 너무나도 큰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 쌤이 강의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국과 북한의 토지, 공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직접 가지 않고서도 지금은 위성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북한의 토지와 공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이 쌓여서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인공위성 지금 구글 지도에 가서 한번 북한이 어떻게 생겼는지 북한에는 건물이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구글로도 지도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위성 영상도 분명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안 때문에 북한의 일부 지역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구글 지도에 가서 북한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걸어 다녀 보면서 북한의 도시는 이렇게 생겼구나. 북한의 땅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은 이렇게 돼 있구나. 북한의 농촌은 이렇구나. 북한의 도시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북한의 토지와 건물 그리고 주거지, 사회 기반 시설 등을 한번 위성 영상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것도 한번 게임이라는 생각에 한번 들어가셔서 그 오픈스트리트 맵은 여러분들께서 모여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아는 뭐 가게가 있고 뭐 내 집이 있고 그런 곳에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런 부분에 가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그런 오픈스트리트 맵 예전에 프로젝트를 할 때 북한을 경험했던 분들 아니면 북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북한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런 곳에 가서 북한을 한번 살펴본다면 북한의 정보, 북한의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본다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번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위성 영상에서 촬영한 도시와 도시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북한의 사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점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에요. 특히 북한의 땅을 볼 수 있고 북한의 토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의 기반시설, 북한의 주택, 북한의 도시 등을 여러분들께서도 살펴볼 수 있고 그럼 이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저렇게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오른쪽에 있는 곳은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고 왼쪽은 그냥 일반 사람들 아니면은 좀 가난한 빈민층들이 사는 그런 슬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봤을 때 북한과 남한의 차이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남한의 지역은 아까 인공위성 영상에서 그 전에 봤던 것처럼 남한 지역은 저렇게 빛이 굉장히 많고 저렇게 빛이 많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밤에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에는 아무런 빛이 없기 때문에. 저 작은 점 하나의 평양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이 있는 건데 평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다는 점 우리가 인공위성 영상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예를 들어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의 차이를 이렇게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북한과 관련된 정보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분명 우리가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분명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인공위성 영상을 우리가 뭐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 이런 지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북한 지역 그리고 남한 지역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번 북한을 한번 직접 방문해보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엇을 조사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어요. 북한에 대한 통계 자료가. 이 북한에 대한 통계 자료는 국내에서 수집하는 정보와 국제기구에서 수집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쌤이 다른 통계적인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이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통일과 우리가 토지가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인구가 있어요. 남한의 인구와 북한의 인구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남한의 인구는 5천만 명 그리고 북한의 인구는 약 2,600만 명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통일을 경험을 할 때, 통일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여러분이 현실로 겪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럼 남한에는 지금 토지 공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 좁은 곳에 5천만 명이 몰려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에는 정말 많은 땅들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남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이주하고 거기에 땅을 사고 땅을 임대를 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사회 기반 시설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구의 차이를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만약 통일을 한다. 그러면 통일을 할 때 그 북한에 지금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를 한국에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경제 성장률, 산업 구조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저기 북한의 서비스업이나 농업, 제조업, 공업, 건설업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산업 구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강의 미리 보기에서 좀 봤던 것처럼 토지와 경제 성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가 반드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토지가 있어야지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가 있고 거기에 거기에 벼를 심고 야채를 심고 나무를 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수출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토지가 주는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통일 과정에서 토지가 주는 굉장히 큰 자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고 토지가 통일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지? 라는 의구심보다는 토지가 통일 과정에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생각하고 다음에 통일과 토지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농업과 강업 통계를 보면 토지가 어떻게 보면 토지 아래에 있는 지하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고 또 토지 지표에 있는 토지에 심어져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다 토지에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토지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그리고 통일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토지가 이제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파괴가 됐다. 그러면 그 토지는 결국에는 쓸 수 없게 되는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농산물도 심을 수 없고 수확을 할 수 없고 거기에 있는 지하 자원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토지 그리고 북한의 산림 등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또 관리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꼭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일과 토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첫 번째, 토지는 통일 과정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평화 구축,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보스니아, 이런 전 세계에 분쟁을 겪은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이 국가들에서는 특히 전쟁 이후에 그 토지가 다 폐허가 되고 도시가 폐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공간에 그 토지 위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그냥 거기 뭐 텐트 같은 데 가서 살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주하거나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래 살던 땅,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토지는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약 3만 명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어요. 그 북한 이탈 주민들도 통일이 되면 자기가 살던 도시, 자기가 살던 지역, 그리고 자기가 살던 땅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토지는 이런 평화 구축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국가를 다시 재건하고 식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는 정치,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평화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통일 과정에서 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아니면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거주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지도에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고 그러면 이 국가들 중에서 통일을 경험한 나라는 어디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분단 중인 국가는 또 어디일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나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국가나 왜냐하면 그 국가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통일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지도를 보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 통일을 경험한 나라는 그리고 현재 분단 국가는 그리고 현재 전쟁 중인 국가는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러면은 이 나라들에서 토지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고민해야 되는 점은 토지가 통일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토지가 통일 과정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는 통일 과정에서 인권도 보호할 수 있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배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인권 보호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의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북한에서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북한을 돌아갔을 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자기 땅에서 다시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이런 과정에서 도움을 굉장히 줄 수 있고 지금 북한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통일이 되는 경우 북한에 돌아가서 다양한 경제 활동도 하면서 다시 빈곤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빈곤을 퇴치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는 통일 과정에서 경제 발전 그리고 지방 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분명 이전에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리고 분명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는 우리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다. 그리고 토지는 이런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득의 차이, 불평등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토지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된다는 점 꼭 같이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쌤이 이전 강의에서 토지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점은 통일과 토지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총 17가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일 아니면 북한, 그리고 토지,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 세 가지를 모두 연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러면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토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토지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